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꽤나 단호하고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저는 항상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려왔지만 딱 한 번 긴 시간 고민한 게 있었어요. 살다 보니 인생에서 한 번쯤은 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저 역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어요. 제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죠. 외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모든 걸 다시 일으킬 것인가.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외국에서 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안정감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수저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두 분이 남기신 재산을 우리 자매가 나눠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날라리였던 여동생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방탕하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사치스러운 생활은 물론이고 유흥에 돈을 물쓰듯 했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나아지는 모습은 없었어요. 결국 여동생과는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그 꼴을 더는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반면 저는 재산을 불리고 제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재산을 조금씩 불려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사치스럽게 쓰기보다는 필요할 때 쓰고 절약하며 살았죠. 시간이 지나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제가 다니던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김민수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같은 느낌이었지만 민수 씨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배려심이 깊어 호감이 갔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를 많이 아껴주는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섰지만 주변의 반응은 썩 그리 좋지 않았었어요. 제 친구들은 자꾸 민수 씨에 비해 제가 아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민수 씨랑 결혼하는 거 진짜야? 난 아직도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왜 자꾸 민수 씨 안 좋게 말해? 너네들이 자꾸 그러니까 속상해. 아니,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뭐라 할 순 없는데 그냥 너에 비해 민수 씨가 너무 평범하잖아. 너는 좋은 회사 다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솔직히 좀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아? 나은 사람? 그 나은 사람이라는 게 대체 뭐야?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나한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 씨는 나한테 정말 헌신적이야. 그게 나한텐 제일 중요해.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나 힘들어도 민수 씨랑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민수 씨가 날 힘들게 할 사람도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진짜 단호하다. 알았어. 우리가 뭐라 해도 소용없겠지. 꼭 후회하지 말고 행복해야 돼. 우린 너 힘든 꼴 보는 거 싫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웃게 해주고 제가 힘들 때는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마침내 민수 씨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무렵 연락이 끊겼던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어요. 연락이 몇 년이나 끊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여동생의 목소리는 매우 초라하고 간절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뭔가 일이 있구나 싶었죠. 잠시 후 그녀가 꺼낸 말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방탕하게 생활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책 없을 줄은 몰랐어요. 뭐?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애인지도 모른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언니. 제발 좀 도와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이제 바닥나서 친구 집에 간신히 얹혀 사는 중이야. 앞으로 어떻게 이 애를 키워야 할지 막막해. 그 재산을 다 날렸다고? 내가 말했지.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설득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했잖아. 네 멋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네가 인간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동생의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막말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서 동생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슨 죄겠어. 조카가 불쌍하잖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 애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겠어? 지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앤데 어린 생명 하나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냐고. 아이는 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근데 동생이 자기 자식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가 가족된 입장에서 동생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려주면 되지. 우리가 도와줘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 그래도 처제가 아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걸 보면 어떻게든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거잖아.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 보여. 저는 민수 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동생이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한 건 의외였습니다. 동생의 평소 성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임신했어도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모성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성애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죠. 과연 내 동생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조카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너 진짜 아이 키울 자신 있어? 미혼모로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야. 응, 나 아이 포기 못해. 세상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해도 꼭 얘 키울 거야. 좋아. 네 결심이 그렇게 단호하다면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는 각서를 쓰는 거야. 네가 또다시 이런 짓을 반복하면 그땐 정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거야. 각서 쓸 수 있어? 정말이야? 고마워, 언니. 나 정말 잘할게. 이번엔 진짜로 달라질 거야. 민수 씨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여동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개과천선하고 제대로 살길 바랄 뿐이었죠. 다행히 여동생은 그 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부터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육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잔 동생이 젖병 소독을 해야 한다며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을 보고 엄마가 되는 일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답 없던 동생을 이 정도로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렇게 조카가 쑥쑥 자라고 있을 무렵 저는 회사에서 해외 부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으니 든든하더군요. 남편도 저와 함께 가는 일정이었는데 몇 년간 외국에 있을 예정이라 지방에 있는 시댁에 잠깐 다녀오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남편은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날 저녁까진 전화로 연락도 잘 됐고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얘야, 민수 아직 안 들어왔어. 너 혹시 민수한테 연락해 봤니? 네, 어머님. 어제 저녁까지는 통화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죠? 아유,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왠지 불안해서 너도 한 번 더 연락해 봐줄래?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더군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남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남편의 행방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 12시 넘어서 헤어졌어요. 민수는 차를 안 가져와서 콜택시 불러서 갔거든요. 헤어질 땐 어땠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간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분명 혼자 택시를 타고 갔어요. 똑똑히 기억해요. 당연히 집에 잘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죠.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불안해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연락이 두절된 지 이틀 정도 지나자 결국 시어머니 쪽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평소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식으로 연락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실종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고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해외 부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실종되어 버렸으니 완전히 대공한 상태였죠. 당연히 해외 부임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의 행방은 묘연했고 회사에서는 더는 사정을 봐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해외 부임을 포기하고 남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말리더군요. 세아가,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해외 지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서, 어? 네가 여기 남아서 민수 찾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고. 경찰도 수사 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니.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 혹시라도 찾았던 소식 있으면 내가 바로 연락할게. 어머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버리면 민수 씨를 찾는 걸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전 끝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민수 씨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떠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님. 너무 애쓰지 마라. 민수는 우리가 찾을 테니까.
너는 너 할 일을 해야지. 민수가 돌아왔다 쳐봐. 그럼 내 아들 입장에서는 지 찾느라 와이프가 자기 커리어를 포기했다고 하면 걔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겠니? 민수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 꿈을 펼치는 게 오히려 민수를 위한 길이야.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남편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시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하시니 저는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음 한편은 무거운 돌덩이 같은 불안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나 남편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묻고 또 물었지만 누구도 남편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은 저를 무너뜨렸고 결국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짓눌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서 희망을 찾으려는 힘마저 앗아갔고 세상은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밀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저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몇 년 동안 남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도 점점 느슨해졌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포기하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세아가, 이제는 우리도 민수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아픈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사는 건 너무 지치는 일이야. 솔직히 매일매일 민수 생각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젠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도 알아요. 저도 남편이 돌아올 거란 희망을 점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수 씨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아서. 나도 그래, 세아가. 매일 밤마다 민수가 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해. 민수가 정말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도 머리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민수 씨가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전하고 두려워요. 나도 그래. 민수가 내 유일한 아들이었지 않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세아가. 민수도 우리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야. 너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네 삶을 잘 이어나가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서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몇 년간 진행되던 장기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본사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어요. 마침 해외지사 중간 관리자급 중 공석이 하나 생겼는데 그 자리에 지원했거든요. 낯선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기억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프고 텅 빈 느낌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신혼집은 동생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자라면 동생이 살던 집도 좋게 느껴질 거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느니 그냥 우리 집에서 쭉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게 된 후 한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 다시 연락해봤자 남편의 부재만 다시 생생해질 테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던 무렵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한 번 더 왔어요. 마침내 남편의 실종 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이 죽었다는 게 법적으로도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도 못하다가 간신히 어머니에게 고생하셨다는 말만 내뱉었어요.
저는 남편의 실종 선고 이후 더욱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어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명절을 맞아 휴가를 받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계속 일만 했죠. 직장 상사조차 일 좀 쉬엄쉬엄 하라고 이런 날까지 일할 필요 없다고 말릴 정도였죠. 물론 한국에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여동생과 조카는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비행기표를 내주고 불러서 만났어요.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특히 조카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내가 낯선 땅에서 버티는 돈이 조카가 쑥쑥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을 얻었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걸 꿈꾸게 되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도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고 나이가 드니까 그리운 고국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익숙해진 이곳에서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고민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여동생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퇴사 후 한 번은 한국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생일쯤에 맞춰 귀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니 무척 기뻐하더군요. 원래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여동생 생일 하루 뒤에 귀국해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할 계획이었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날짜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었죠. 생일날 맞춰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해서 최대한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 가서 여동생과 조카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생각에 여동생에게는 일부러 귀국 날짜를 생일 다음 날이라고 말해두었어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기뻐할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입국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국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반가운 고향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 제 마음을 휘감았죠. 저는 고향을 떠나 얼른 동생이 살고 있는 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한 다음엔 버스로 갈아탔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더군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빌딩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죠. 아파트 근처에는 맛있기로 소문난 맛집이 있었는데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나오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얼굴이 더 분명해졌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든 티가 났지만 그 특유의 주황색 염색머리와 화려한 스타일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이사를 갔었죠. 그래도 혹시나 착각할 수 있다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성명을 하면서 맞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웃이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그 이웃도 저를 알아보고 격하게 반겨주더군요. 아, 세상에!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갑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계속 외국에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 갔다가 아예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저도 진짜 여기 오랜만에 온 거예요.
동생이 저희 신혼집 물려받아 살고 있거든요. 은진 씨는 어쩐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원래 이사 갔었잖아요. 난 고향 친구 결혼식 때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죠. 고향에 오랜만에 오니까 아파트 근처에서 자주 사 먹던 그 밥집이 생각나더라고. 기억나죠? 우리도 같이 여기서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요. 많이 변했는데도 밥집만은 그대로더라고. 하긴 여긴 워낙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으니 망하기도 쉽지 않죠. 여긴 주말이든 평일이든 점심시간 되면 사람 많았잖아요. 맞아. 그랬지.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사실 내가 오전에 아파트 도착했을 때 동생분이랑 남편분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야? 내가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 받다 뭐 하다 보니 타이밍 놓쳐서 인사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을 봤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제 옛 이웃이 봤다고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부정했어요. 그저 닮은 사람을 봤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네, 맞아요. 분명히 동생분이랑 남편분이 같이 계셨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은진 씨가 착각하신 것 같아서요. 은진 씨가 보셨다는 사람 아마 닮은 사람일 거예요. 남편을 근처에서 봤을 리 없거든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남편분 맞다니까. 내가 사람 얼굴을 얼마나 잘 알아보는데. 은진 씨,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 사실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됐어요. 5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사망 처리까지 했어요. 은진 씨가 잘못 본 걸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아니, 어쩌다가. 저희 부부가 해외로 곧 떠나니까 남편이 친지들이랑 작별 인사한다고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랑 만나러 간 날 그 이후로 행방불명됐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남편분이랑 동생분 봤어요. 아니, 생각해봐.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2명이나 있어? 물론 나이는 좀 더 들어 보였지만 이목구비는 그대로였다고요. 제 동생이랑 같이 있었다면서요. 정말 제 남편을 찾았다면 동생이 안 알려줬을 리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닮은 사람을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진짜 내가 착각한 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말이 안 돼. 동생분이랑 남편분 분명 봤는데. 이웃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들어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차라리 남편 혼자만 봤다면 닮은 사람을 봤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착각할 정도로 닮은 사람을 2명이나 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순간 당장 집에 달려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여전히 황망한 상태로 있는 이웃분에게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급하게 작별 인사 후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이웃의 전화번호는 이미 제 연락처에 없어진 지 오래라 다음을 기억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 따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급해진 상태였어요.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여동생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싶어 문에 귀를 붙이고 집중했죠. 여동생은 어떤 사람에게 왜 이렇게 건방지냐며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살벌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걸 듣자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촉이 동생이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예 문을 안 열어주거나 아님 사태를 수습한 뒤에 문을 열겠죠. 그렇다면 해야 될 행동은 하나였어요. 저는 급히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저씨, 그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 좀 항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집 현관문 앞에 서니까 안에서 크게 싸우고 난리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인 저 혼자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데 같이 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106동 703호라고 했죠? 네네 아저씨. 거기 맞아요. 경비 아저씨는 저와 함께 동생 집 앞에 다시 섰어요. 경비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입주민 쪽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다며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셨죠. 그러자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생의 얼굴이 보였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더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비집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던 제 동생은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거실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정체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비록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이웃이 말한 대로 남편의 이목구비는 그대로였죠. 시어머니 또한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알아보기 어렵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할 남편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버젓이 눈앞에 살아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설마 민수 씨야?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은 제가 다가오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몸을 움찔거렸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도망가려고 했죠. 그러나 제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결국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저도 남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모른 척 피하려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내 남편이 맞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뭐야? 왜 당신 나 피해? 왜 나 봤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에이씨, 망했네. 진짜. 당신이 대체 왜 여기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있냐니? 여기 우리 신혼집이었던 곳이잖아. 말해봐. 왜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숨어 지낼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기다렸는지 알고도 그랬어? 대체 왜 죽은 척을 했던 거야?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제대로 설명해 보라고.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대체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건지, 무릎은 또 왜 꿇고 있었던 건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죠.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은 왜 버젓이 살아있었으면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였어요. 그렇게 제가 자빠진 상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남편과 실랑이를 하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비밀 분명히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우리 부려먹으면서 협박하더니 결국 니네 언니한테 일렀냐? 이 아줌마가 미쳤나? 입 안 닥쳐? 시모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동생은 순간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급히 시모의 입을 틀어막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내 남편이 살아있다는 비밀을
동생이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니요. 윤혜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내 남편 살아있던 거 알고 있었어? 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어요. 동생의 손은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답답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다시 한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설명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너네들 어떻게 해버릴지 모른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동생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동생은 조카가 크고 나서 예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다시 옛날처럼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조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슬슬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고, 조카가 대학교에 입학해 자취를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살판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옛날의 날라리 생활로 돌아가면서 남자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접대부가 나오는 그 술집에서 접대부로 온 우리 남편을 마주치고 말았대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있으니 동생은 너무 놀라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왜 죽은 사람인 형부가 여기에 있느냐며 따졌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결국 죽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게 되었대요. 남편의 실종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제비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동호회 같은 곳에서 돈 좀 있는 여자를 노려서 꼬시는 게 그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타깃이 된 게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의 계획은 저와 아이를 가져서 혼인신고에 성공하고 몇 년 산 다음에 재산 분배로 한탕 해먹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올리고 집도 합쳐서 같이 살고 시댁과 왕래도 있었지만 제가 혼인신고는 아이 낳고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진 남편도 해볼 만하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로 발령을 받아 해외 지사에 가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은 완전히 꼬여버렸대요. 제비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의 생활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도망갈 계획을 세웠대요. 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혼할 것도 없으니 심플하게 사라지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죽은 척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신고나 실종선고도 시어머니 쪽에서 처리하기 수월했고, 그래서 제 쪽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실종신고까지 냈고 경찰 조사도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남편의 생사를 포기해 갈 때쯤 다시 돌아온 걸 경찰에 밝혔다고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거처에 살았기 때문에 잠적하기도 쉬웠습니다. 당연히 실종 선고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사망 처리될 거라는 둥 어쩐다는 둥 입에 침에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저를 속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 남편은 예전과 똑같이 제비 생활을 이어갔어요. 가끔은 남자 접대부로 술집에서 일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 결국 그날 그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던 동생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주 제비새끼 도는데 미친년이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악당과 악당이 만난 꼴이었네요. 모든 걸 알게 된 동생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돈을 야무지게 뜯어내기 시작했대요.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고 부려먹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을 협박하며 불어먹는 동생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대로 된 반항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날 동생이 회초리를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회초리를 든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도 그리고 동생에게도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저는 당장 동생에게 짐을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쳤어요. 당장 짐 싸! 여기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정말이야. 용서? 용서라고?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계속해서 너만 생각하고 날 속이고 이용해 먹고 왜 나는 네가 개가천선했다고 믿고 있었을까?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데 말이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어. 언니, 제발.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나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나가면 난 갈 곳도 없다고.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구르며 못 나가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바닥을 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갈 곳이 없고 이 집에서 나가면 길바닥에 나뒹굴어야 한다고 하소연했죠. 어쩜 이렇게 나이 처먹고도 애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인연은 나한테 미안해하긴커녕 지 살 길만 생각하는구나 싶어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조카한테 네가 한 짓 다 말해도 되겠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해줄까?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하겠다니. 네가 사실은 술집 순회 다니면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 누군가를 협박한 거, 나를 속인 거 싹 다 말하겠다고. 네가 집을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도 네 자식한테 폭로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렇지만 언니가 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 너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런 짓을 해? 네가 날 배신하고 이용한 걸 생각하면 난 널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제발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다신 안 그럴게. 우리 아들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나갈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생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도 최소한의 모성애는 있었던 거죠.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쌍것도 동생이라고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니 제비 새끼랑 그 애미도 당연히 내쫓았죠. 이제는 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당장 남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남편이 죽은 척하면서 저를 속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인간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제게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며 매달렸죠.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날 속인 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처럼 사라졌던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생판 아는 사람 없는 해외에서 사는 건 나한테 무리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그게 싫었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고 관계를 끝내버렸으면 됐잖아. 내가 지금까지 가슴에 돌덩이 앉아있는 것처럼 얼마나 죄인처럼 죄책감 갖고 살았는지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널 그리워하면서. 됐어. 듣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너랑 난 앞으로 소송 관련된 거 아니면 연락할 일 없으니까. 야, 소송까지 가야겠어? 그 정도까진 너무하잖아. 야, 그리고 너도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이지만 뭐가 아쉬워서 5살 연상인 너랑 결혼했겠냐? 내 외모면 아직도 어린 여자에 꼬시는 거 일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돈 목적 아니면 접근할 일 없다는 거. 진짜 뻔뻔하네. 전혀 반성이라는 건 안 하는 거지? 좋아. 네가 그따위로 군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 손해배상 최대한 받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먹도록 나도 열심히 노력해볼게. 그거 알아? 사실 이 대화도 녹음되고 있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볼게.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뭐, 녹음? 야, 잠시만! 끊지 말아봐! 야! 조카에게는 끝내 동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조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취하고 있던 조카는 제 동생,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살집을 잃었다면서 조카가 사는 원룸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모, 엄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하는데 이모가 대체 뭘 그렇게 했냐고만 하니까 정말 답답해서요. 진짜로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게 말이야. 너네 엄마랑 이모랑 좀 싸운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어른들끼리 일이란다. 너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긴 좀 그런데. 이모,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모가 그냥 싸웠다고 집에서 내쫓으실 분이 아니신 거 알아요. 그리고 엄만 이모한테 거의 의절이라도 당한 것 마냥 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더는 조카에게 비밀로 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동생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협박해왔던 일들, 그동안 어떻게 제게 배신을 했고 방탕하게 살아왔는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조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카를 다독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조카가 사는 원룸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동생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너 갈 데 없으니 돈 달라고 찾아왔니? 그런 거 아니야. 언니, 이번엔 돈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아들 때문에 온 거야. 우리 아들 좀 설득 좀 해줘. 걔가 날 보려고 하지도 않아. 앞으로 평생 나타나지 말래. 우리 아들 못 보고 산다면 나 살 수 없어. 제발 도와줘, 언니. 부탁이야. 네 인과응보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게 다 너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이제 와서 무슨 설득이니? 난 네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조카한테 너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어. 너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제발.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설득해줘. 나 다시는 언니 안 속일게. 그리고 술집 같은 데도 안 갈 거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후회한다고?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면 그동안 네가 저지른 일들은 뭐가 됐는데?
너는 내 아픈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걸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년이야.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내가 네 형부 사라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정신병까지 왔던 걸 알면서도 네 그 알량한 욕심에 나를 바보로 만든 년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고 동생이야? 너도 날 버렸으니 나도 당연히 널 버려야지. 그리고 솔직히 내 생각에도 조카는 너 같은 엄마는 없는 게 나아. 난 조카 말릴 생각 없어. 동생은 제 앞에서 발악하며 울부짖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남편을 고소했던 것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죠. 그 제비놈은 매달 저에게 다달이 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돈을 제때 보내지 않거나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할 때마다 저는 강하게 경고를 날렸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르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놈이 돈을 보내는 게 늦는다 싶으면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고했어요. 네가 혹시라도 내 돈 나르고 튈 생각하면 깡패라도 고용해서 끝까지 찾아낼 거라고 위협했죠. 저는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 했어요. 그제서야 그 자식은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젠 물러설 여유도 없었어요. 모든 걸 잃을 뻔한 저였기에 반드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자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했어요. 사업을 어디서 시작할지 고민 중이었던 상태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조카 때문이었습니다. 조카는 아직 대학생이라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고 그 엄마인 제 동생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카를 돌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조카의 왕래를 자주 했어요. 저는 조카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조카도 저를 믿고 의지해 주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나 주말마다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조카는 학교 생활로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저도 조카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모, 이번 학기에 과제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정신없이 바빠요. 요즘은 매일이 시험 같아요. 그럴 땐 이모포 보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어? 뭐 먹고 싶어? 특별히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정말요? 그럼 이모가 해주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학교 앞 식당들보다 100배는 맛있거든요. 알겠어. 이모가 아주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기대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이모도 힘난다니까. 이모가 옆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돼요. 엄마는 이제 생각도 하기 싫지만 이모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그 얘긴 하지 말고. 이제 너의 미래만 생각해. 이모가 항상 네 옆에 있을 테니까 힘내서 공부하고 네 꿈을 꼭 이루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시작한 사업은 처음엔 순탄치 않았지만 곧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어느새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국에 남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카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고 싶어요. 동생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조카만큼은 그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었던 놈과 동생의 배신은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절대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조카는 이제 제 옆에서 든든한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카가 좋은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제 사업에 올인을 해서 최선을 다해 잘 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